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산유국의 꿈을 심어준 대왕고래 탐사 시추에 대한 최종 정밀 분석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제성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인 가스 포화도가 6%로 기준치 40%에 한참 못 미쳤기 때문인데요. 업계는 꾸준한 시추로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간 투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프로젝트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대장기업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 약 6조 9천억을 투자하고 PC와 데이터 센터용 칩을 공동 개발합니다. TSMC와 삼성전자 등 경쟁사들의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엔비디아의 생산 파트너인 TSMC가 장기적으로 최대 고객을 인텔에 뺏길 수도 있습니다. 미 조지아주 합작 공장에서 한국인 직원을 내쫓은 미국이 뒤늦게 구애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지 경제개발청장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다시 미국에 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대차 경영진들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청장은 이번 사건은 작은 후퇴에 불과하다며 그들이 일정에 맞게 이른 시일 안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투자 심리가 강해지면서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일제히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인텔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기술주가 급등을 주도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내년까지 3차례 더 이어질 텐데 주식, 채권, 금 등의 자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집중 진단해서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데 국장 복귀가 지능순이 되도록 하는 말이 생기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 등들과의 간담회에서 증시 부양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로 달아오르던 코스피는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어떤 자산에 주목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대중 세종대 경학부 교수, 이상은 IM증권 수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코스피 힘차게 달아올랐죠. 어제 금리 인하로 상승 탄력이 아주 좋았는데 오늘 조금 주춤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이상은 의원님, 오늘 뭐 시장에 조금 차익 실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어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차익 실현이 좀 있었고 어제 FOMC 결과가 이제 유동성에 대한 공급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금 오를 줄 알았는데 최근 이제 증시를 이끈 장본인이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가 9월 1일부터 계속 오르면서 계속 사상 최고치를 끊었는데 오늘은 또 외국인이 좀 순매도가 나오면서 좀 차익 실현 위주로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일시적일 수도 있고요. 뭐 하루 흐름만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간의 상승 흐름을 보면 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쭉 올랐는데 일반적으로 이 랠리가 좀 계속될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을 갖는 분들도 많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마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상승할 것이다. 네. 지금 현재 글로벌 주식의 비중에서 미국이 60%를 차지하고 한국은 한 1.5% 정도 차지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와 주가의 상승 연관관계를 보면 마이너스 0.82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0.82. 그러니까 여기에 상관관계가 높다. 예,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0.82%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0이 이제 100% 된다는 거고 마이너스 82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82%로 반대의 관계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라든지 은행 이자가 내리게 되면 주가가 또 부동산이 반대로 오른다는 뜻입니다. 오른다. 미국은 이번에 0.25%를 내렸고 앞으로 두 번에 걸쳐서 더 내리겠다 이렇게 올해 그렇죠. 올해는 두 번. 그러면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기준금리 목표는 올해는 뭐 4.0 이하가 되는 것이고 내년에는 3.0, 2.0 앞으로 기준금리를 계속 매년
1%씩 내리는 게 목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내리는 건 아니니까 연준이 내리는 연준 내리는 거죠. 연준 의장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연준 의장이 이제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2% 목표로 해서 원래 1%씩 내리기로 돼 있었고 올해 연말에 원래는 3.5까지 내리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연준 의장은 내리지 않았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있었고 미국의 실업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연준 의장도 내렸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준금리가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한국도 동반해서 내릴 예정입니다. 우리도 10월 달? 더 내린다고 저는 보고 있고 한국도 내리게 되면 반대로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얼마나 이어질지 우리가 이제 코스피가 한동안 뭐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뭐 PBR 주가 순자산 비율 기준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해왔는데 뭐 PBR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볼 때 우리 이상원 연구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말에 대략 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뭐 그 근거라든지. 예,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제 상관관계가 많이 높고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와 주가 상승. 높은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를 인하할 때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가 아주 깊숙이 될 거라고 예상하면은 주가는 빠집니다. 근데 금리 인하 자체가 유동성의 공급 측면에서 보면 어제같이 미국 시장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BOJ가 열렸는데 일본 중앙은행 오늘 니케이 지수가 아침에 0.7에서 0.8% 상승했었는데 BOJ가 동결을 했습니다. 금리 동결. 0.5% 동결을 하자마자 주가는 지금 마이너스 8%로 거의 1% 가까이가 다이빙하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0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0.5%로 낮은 상황인데 우리나라나 미국은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근데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입니다. 인플레 우려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유동성 축소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는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만약 10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큰데 그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5월 달부터 금리 인하하고 6월부터 재정 정책하면서 유동성 공급에 대한 확대 가능성으로 주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월 달에도 그런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행이 한국은행이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적어도 올해까지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금 PBR이 한 1.1배 수준입니다. 우리 PBR이 1.1배. 3,400 지금 수준이니까. 그래서 적어도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실적 곱하기 밸류에이션으로 돼 있는데 이 밸류에이션 부분이 유동성 효과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효과지 우리나라 실적이 올라가서 주가 지수가 안 오르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유동성 효과로. 유동성 효과로. 그래서 그런 유동성 효과가 10월 달에도 발휘가 되면은 적어도 1.3배 수준. 1.3배. 우리 PBR이 보통 0.8에서 1.2라는 그 박스권에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1.3이면 그걸 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00 수준. 지금 3,400 수준이 1.1배 수준. 1.1배인데. 그래서 이제 유동성 효과 때문에 10월 달에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정책,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킬레스건인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원인 지배구조 악화 요인이 상법 개정, 제3차 상법 개정으로서 릴레이팅이 된다고 치면은 뭐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효과로 인해서 한 1.3배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4,000 수준입니다. 언제쯤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얘기? 저는 한 10월 말 내지 11월. 그렇게 빨리? 그렇게 공격적,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3,400이면 한 20% 상승이면 4,000입니다. 20%는 상당히 높은 상승률 같은데. 지금 그 코스피가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45% 올랐거든요. 전 세계 1등으로. 근데 왜냐면 지금 이제 마지막 그 유동성, 그러니까 내년이 좋다는 기대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그런 유동성 효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내년 전망 혹시 불러주시면 내년 전망 하겠지만은 올해는
그 정도 수준이 예.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네. 예측하고 있습니다. PBR 주가 순자산 비율 기준으로 1.3배라면 그게 코스피 한 4천 정도 된다는 건데 그러면 역사적인 어떤 박스권을 좀 탈출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박스권은 탈출했고요. 이미 했습니까? 네. 아, 그래요? 3,400. 저는 묶여 있는 거 역사적으로 아유. 장기적으로 보면 뭐 저희 상한선이 한 1.2배를 못 불렀던 것 같은데. 네, 전혀. 근데 그렇습니까? 지금은 지수 자체도 그렇고 PBR도 뚫었습니다. 아, 예. 어떻게 더 공격적인 그렇게 갈지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상원 의원이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 힘으로 우리 시장이 간다고 했는데 지금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주로 무엇을 많이 이렇게 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대표하는 것이 제조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GDP는 세계 10위, 제조업은 세계 5위의 강대국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한 70%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하이닉스는 HBM 반도체를 만들어내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고, 삼성전자 시가총액 500조입니다. 예. 삼성전자 4개의 바퀴로 굴러간다. 우리가 가전제품, 스마트폰, 그다음에 반도체, 통신 장비로 굴러가고 있고 하이닉스는 바로 HBM 반도체 이것이 주력 상품입니다. 이와 같이 반도체라든지 또 오늘 어제 이제 현대로템이 미국 뉴욕에서 5조 원짜리 이제 우리가 객차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예. 같은 이제 대규모 공급이 약속이 되면서 오늘 이제 한 6% 이상 급등을 했고 현대로템은 탱크라든지 뭐 기차 이런 거 이제 예. 고속 전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방위 산업 수주고가 100조 정도 됩니다. 전 세계 2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포함해서 LIG까지 이런 방위 산업주, 또 반도체주, 또 뭐 카카오를 포함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접목하겠다. 이제 최근에 구글의 크롬이 인공지능을 첫 번째 줄 올렸습니다. 네. 이제 모든 검색을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게 그렇죠. 만들었다. 그러면 만약에 카카오가 AI를 탑재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5천만 명이 지금 카카오 회원이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 주식은 조금 부진한. 지금 현재 뭐 최고점보다는 한 50% 내렸지만 그러니까 부진하죠? 네, 오늘은 또 한 5%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저는 만약에 인공지능이 모든 온라인 산업이라든지 모든 기존 업체에 함께 접목이 된다 그러면 된다면? 상당히 또 반등할 것이다. 외국인들 이와 같이 뭐 반도체라든지 방위 산업 이런 쪽에 많이 매수하고 있고 네. 전체 시가총액의 약 한 32%는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이 외국인들 과연 지속적인 매수 우위를 볼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우리 시장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증시 친화적인 정책으로 조금 주가가 오른 측면도 있는데 어제 대통령이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장들하고 오찬 간담을 했더라고요. 대통령이 이렇게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장들을 그 대통령실로 불러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제 청와대에 있을 텐데 그래서 함께 점심을 한 게 굉장히 드문 일 같은데 혹시 거기서 어떤 얘기들이 좀 오고 갔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래서 첫 번째는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든 그런 거래를 좀 없애는 방향으로 좀 하는 부분이 거래. 있고 예. 두 번째는 경영의 의사결정의 합리성인데 그게 이제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사의 경영입니다. 근데 이사의 경영이 독단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익 친화적으로 바뀌는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셨던 것 같고요. 상법 개정은 이제 추가로 지금 얘기하는 3차 상법 개정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1차는 이사의 주주이익 확대로 확대. 충실 의무 확대로 한 거고 2차 같은 경우는 집중 투표제하고 그다음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했고 예. 3차는 이제 자사주 소각. 자사주 소각.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사주 갖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그래서 1차, 2차, 3차인데 1차, 2차 해서 그런 분위기가 반영해서 6월 달부터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되면서 지주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아까 이제 뭐 주도주 아까 외국인들 매수수 많이 했는데 우리 때 흔한 말로 금반지라고 하는데 금융,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지주회사, 지주사. 그리고 금반지. 이제 조방원해서 조선, 방산,
원자력. 그래서 이렇게 6개 섹터가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서 올랐고요. 4월 네. 중순부터. 그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3차 상법 개정이 하게 되면은 또 금융 주식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지주회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승 가능성이 네.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를 하셨던 것 같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경영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합리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환경을 만들겠다. 그래서 약간 이제 뭐 약간 무형적인 단어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런 네. 세 가지 부분을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차례 저희 이 프로그램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기업들은 조금 걱정하는 것 같아요. 자사주를 이제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김대중 교수님은 조금 저는 좀 우려가 좀 되는 건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던 대표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쿠팡이라든지 뭐 토스, 야놀자, 쿠팡은 이미 현재 미국에 상장을 했습니다. 한국에 상장을 하는 것보다 미국에 상장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10배 정도 더 인정받아요. 지금 쿠팡의 시가총액 한 70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하느냐 하면 의결권을 10배 인정해 줍니다. 창업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10배 인정해 주고 두 번째는 시가총액이 한 10배 정도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글로벌 주식 비중 자체가 미국이 60%고 한국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무조건 한 주는 보통주로 다 창업자에 대해서도 한 주입니다. 의결권이. 예, 의결권이. 한 그러니까 주당. 우리가 쿠팡의 의장은 김범석 의장은 본인이 주식 지분은 낮지만 창업자에 대해서 미국이 10배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는 그래서 것이고. 자사주 소각하는 게 조금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있다 그런 주장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의결권 자사주 방어, 자사주를 많이 소각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경영권의 창업자에 대한 경영 보호가 좀 우려가 된다. 그런 제도적 장치가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필요하다. 뭐 그런 맞습니다. 얘기네요. 예. 제가 생각했을 네, 때는 차등 의결권은 당연히 주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필요하다. 자사주 소각과 차등 의결권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사주는 이익 잉여금이 있어야지 삽니다. 누가 사는 주체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근데 기업의 이익으로 샀는데 그 자사주를 여러 가지 이제 지배주주의 자기의 그 지분율 아니면 뭐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주주총회에서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때문에 차등 의결권은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이거와 이거는 틀린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여태까지 자사주를 갖고 자사주는 물론 의결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결의 할 때 참석자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월등히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뭐 이제 백기사라든지 그렇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업의 이익을 갖고 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진행 상황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지배 구조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라서 진행 상황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상법으로 고칠지 자본시장법으로 고칠지 차이점 뭐냐면 상법은 이제 상장사도 되고 비상장회사도 되고 다 하는 거. 그래서 상법상 4개가 올라와 있고 법안이 올라와 있고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게 한 4개 올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자사주를 지금부터 자사주 이제 법이 통과된 다음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의견이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가지고 있는 것들에 현재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 3개월 유예를 주느냐, 6개월 주느냐, 1년을 주느냐, 3년을 주느냐, 5년을 주느냐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소각에 대한 유예 기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그 결론을 안 냈기 때문에 오늘부터 의견을 취합해서 10월 한 그 추석 끝나고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의결이 그러니까 8개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그냥 낸 거고 각자 낸 거고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고 그렇지. 민주당이 당론으로 어떻게 정할지 그게 중요한데 그게 한 10월 중순 이후에 그래서 최대 관건은 뭐냐면은 유예 기간을 얼마만큼 주느냐. 그게 최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사주 상법 개정안 3차가 통과될 경우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최대 쟁점이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 김대중 교수님은 잠깐 우리 제조업에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앞으로도 연말까지 좀 랠리가 계속된다면
여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좀 이어질까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질까요? 전 대한민국은 아마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반도체 강국이라든지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IT 강국입니다. 대한민국은 GDP는 세계 10위지만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는 우리가 세계 5위의 강대국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좀 석유화, 반도체 순이고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우리가 반도체, 석유화학 순입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은 제조업은 가장 강대국이다. 저는 이런 반도체라든지 조선, 방위산업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어제 이제 대통령이 얘기했는 것 중에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잠깐 불공정 거래, 얘기한다 그러면 매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주가 조작이 한 50건 정도 일어납니다. 주가 조작이 50건 정도 일어나고 2,700개 상장된 기업 중에서 약 한 10개에서 20개 정도가 청산이 되고 부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고 제가 이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주가 조작을 통해서 평균 벌어들이는 돈이 50억 정도 되고 주가 조작이 주가 조작 범위 벌어들인 돈이 평균 50억 정도 평균 되고 50억. 실제로 재판을 받는 비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보통 이제 주가 조작은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는 이유가 뭐 한 번 주가 조작하면 한 50억 정도 버니까 평생 벌 돈을 번다. 벌고 벌금이나 이런 건 약하고? 벌금이라든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비율은 10%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주가 조작에 대해서 재판을 해서 형사처벌하는 경우가 워낙 낮다 보니까 이렇게 반복된 것이고 저는 이런 불공정 거래를 막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폐가 망신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대통령이 하셨으니까 그게 현실화될지 보겠고요. 우리 이상원 의원님은 외국인들이 앞으로 조금 더 순매수가 지속될 경우 가장 우위에서 매수할 부분을 좀 들어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지금 과정들을 잠깐 살펴보면 지금 작년도에도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13% 빠지면서 그렇죠. 가장 밑에 122를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서 40 몇 %를 기록하는 거는 뭐냐면 4월 둘째 주에 대통령 선거가 결정이 됐습니다. 탄핵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대감이 뭐냐면은 이제 재정 정책 기대감이죠. 그리고 5월 말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4월 중순 이후부터 정확히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금융주, 유동성 장세에서는 증권주라든지 은행주, 금융 장세, 유동성 장세에서 그 사들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5월 달, 6월 달, 7월 달에 정확히 3조 이상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찬란하게 주가가 올랐죠. 그리고 그때 삼성전자를 많이 산 이유는 반도체 때문에 사는 게 절대 아니고요. 뭐 때문에? 작년도에 가장 많이 판 주식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럼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파는 겁니다. 반도체를 파는 게 아니라 한국 주식을 파는데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살 때 삼성전자, 그러니까 하이닉스 상승률보다는 적지만은 하이닉스는 반도체를 사는 거고 외국인들이 봤을 때 삼성전자는 반도체보다도 우리나라를 사는 겁니다. 한국을 살 때.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라든지 매수세 작년도에 7% 외국인 지분율이 빠졌는데 지금 솔직히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더 많이 사들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외국인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를 사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정책 6월 달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30조를 풀 거라는 기대감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독일에서도 3월 달에 그 총리가 바뀌면서 독일 증시도 2등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독일에서도 외국인 매수세를 불러왔고 우리도 외국인 매수세를 불러왔는데 8월 달에 여러 가지 세금 이슈라든지 유동성 축소 우려들이 반영되면서 외국인들이 2조 정도 매도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2.5% 빠졌습니다. 근데 정확히 9월 1일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 뭐냐면 8월 말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년도 성장률을 1.6%로 똑같이 봤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10월 달, 11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거죠. 왜냐면 내년도 성장률을 높게 봤으면 지금 올해 성장률을 0.9%로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 성장률을 1.6% 봤다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높다. 보고 9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은 국민성장펀드 조성이 있었잖아요. 150조 성장펀드. 그래서 외국인들도 그런 이제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9월 1일부터 정확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지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 그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10월 달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분명히 있죠.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지수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주저주는 시가총액 큰 것 같이 삼성전자 지금 8만 원 좀 뚫었는데 뭐 이제 그런 삼성전자 시가총액 큰 거 그리고 기존 주저주에서 이제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주사라든지 이제 금융회사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방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저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증시에 좀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 연준이 금리를 한번 내린 이후에 올해는 2차례, 내년에 1차례,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까지 3차례 더 내린다고 예고를 했잖아요. 이런 금리나 어떤 공격적이지 않지만 점진적인 인하 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때 여러 자산이 있는데 주식, 채권, 뭐 금, 네. 비트코인인데 어떤 자산에 조금 이렇게 더 주목을 해야 되고 어떤 자산이 더 예. 빛을 보는 거예요? 이럴 우리가 때? 이제 은행 이자와의 이제 부동산이나 주가와 이제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니까 부동산은 마이너스 0.82 정도 되고 네. 주가는 마이너스 0.77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내리게 되면 모든 자산 가치가 오르게 되더라. 저는 우리가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한 50년간 평균 76%로 올랐습니다. 금은 76% 정도 되고 76%라는 건 50년간 이제 연평균? 확률로 이제 그렇다는 거야. 확률로? 예, 우리가 이제 회귀 개수라고 76, 해서 0.76. 금은 76% 정도로 이제 우상향을 했고 은행 이자와 부동산의 관계는 마이너스 89%입니다. 그러니까 89% 확률로 계속 우상향이다. 네. 이와 같이 은행 이자가 모든 자산의 가장 상관관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상관관계죠. 지난 한 50년간 미국의 기준금리는 최고치가 1981년도에 21%였습니다. 예. 당시에 미국의 물가 수준이 15%까지 올라갔었는데 레이건 대통령 때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계속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88% 확률로 우하향입니다. 기준금리가.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은행의 이자가 낮아지게 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주가도 오르게 되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이 주가라든지 부동산은 반대로 오르게 되더라. 주가의 정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 네, 플러스 투자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뒤에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요구하는 것은 연준에 대해서도 좀 기준금리를 낮춰서 미국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좀 낮춰줘라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리나 중요한데 그 실적, 기업 실적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도 계속 주가가 지속되려면 상승이 이어지는 기업 실적이 좋아져야 될 텐데 뭐 3분기 실적 전망치가 SK 하이닉스 빼면은 좀 마이너스로 지금 나온다면서요. 그렇게 실적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곱하기 밸류에이션인데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로. 예.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내년도의 왜냐면 그러면 그냥 돈을 푼다고 오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예, 그런데 만약에 내년도 실적의 기대감, 내년도도 돈을 이만큼 안 풀고 혹시나 내년도 실적이 안 좋아지면 예. 그때는 주식시장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하이닉스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하이닉스 실적 받고 우리나라 전체 실적 받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는 실적 갖고 빠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GDP의 70%가 수출로 하기 때문에 수출이 정확히 7월 수출 증가율을 꼭지를 찍고 하향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언더웨이스로 팔면서 삼성전자를 엄청 판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을 대응 못해서 판 게 아니라 우리나라 파는 전체. 거는 그 선행 지표로 수출 증가율만 봅니다. 네. 외국인이 탑한데 근데 지금은 수출 증가율을 보는 게 아니라 유동성을 본다. 재정 정책, 금융 정책으로 어떻게 시장이 갈 건지 그걸 보는 거기 때문에 예. 올해 10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10월 초부터 삼성전자 발표하고 두 번째 주에 말쯤에 하이닉스가 발표되겠죠. 그렇지만은 실적이 나쁘다고 실망감보다는 이제 유동성이 그때 당시에 또 얼만큼 A 관련해서 그러니까. 유동성이 풀리겠느냐 아니면 10월 달에 저는 금리 인하 거의 90% 이상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또 그게 금리 인하 할 건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자산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금도 아까 네. 76%의 확률로 예, 우상향했다 그랬잖아요. 예.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데 예, 지금 예. 금리 인하가 되면 네. 뭐
지금 온스당 3,700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어때요? 더 저는 뭐 더 오른다고 봅니다. 그래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자산이고 지난 70년간 계속 우상향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달러에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고 전체에 뭐 투자하는 건 아니고 자기 자산의 한 10% 정도는 10%? 이와 같이 금이라든지 또 대체 자산, 뭐 비트코인 이런 그런 자산에도 지금 뭐 또 그 비트코인은 미국에서도 인정이 되고 있는 네. 주식이고 3만 개나 되는 가상 자산의 기축 통화 역할을 하는 게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저는 한 10% 정도는 10%만? 이와 같이 금이나 네. 뭐 가상 자산에 하는 것도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금은 투자자들의 질이 좋습니다. 주로 중앙은행이 사기 때문에 네.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을 사기 때문에 지금 중앙은행들이 수요를 늘리니까 금이 많이 오르는 거죠? 예. 외환보유액 예, 그리고 달러가 약세되는 부분이 좀 있고 달러 약세? 예,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질이 엄청 좋기 때문에 네. 중앙은행이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을 많이 사면서 지금 오르는 겁니다. 장기 국채 투자는 어떨까요? 금리 기준금리 조금 떨어진다는데 장기 국채는 투자하는 근데 많은데 짧게 좀 이게 부탁합니다. 이제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서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 3월, 4월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여태 이제 장기 국채가 안 좋았었는데 왜냐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 이상이니까 여태까지 안 좋았는데 금리가 빠지면은 좀 좋아질 거란 기대감이 있는데 저는 내년도 3, 4월부터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가 본격적으로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채권 장기 국채도 별로 좋지는 않다. 어.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와 주요 자산 가격의 전망 관련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이상은 IM증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정부가 지난 7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죠. 하지만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1년 3개월 더 연장했는데요. 마포, 성동구 등 강북 한강벨트 집값이 왜 뛰는지 추가 규제가 나오지는 않을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627 대출 규제로 집값 주춤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97 공급 대책도 나왔잖아요. 네네. 다시 집값이 뭐 오른다. 뭐 한국 부동산은 주간 통계도 그렇게 나왔다는데 실제 이렇게 상승폭이 좀 높아졌어요? 네, 한국 부동산은 주간 통계를 보게 되면 627 대책 발표 전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그러니까 상승률이 0.43%였습니다. 상당히 높았죠. 0.43%. 성동구가 0.99%까지 올라갔으니까 예. 그 당시로는 굉장한 과열이었고요. 정부가 초강력 대출 규제 카드를 끄집어냅니다. 상승률이 떨어집니다. 쭉쭉쭉쭉 떨어졌는데 네. 0.08%까지는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추이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떨어지는 속도가 우리는 항상 추이 흐름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예. 가파르게 떨어지다가 8월 되면서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네요.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0.08, 0.08%를 두 번 동결을 찍고 이번에는 0.09%, 이번 주가 0.12%, 2주 연속 이제 상승, 예. 반등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률이 반등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실제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상승률이 자동차로 따지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고 있는데 네. 시속 200km로 과열하다가 단속에 걸리니까 40km로 달리다가 30km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네. 35km, 40km까지 다시 속도를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리고는 있다. 상승은 하고 있다. 상승률 자체가 다시 올라가는 점은 이거 시점이 97 대책 발표 이유입니다. 그러네요. 627 대책 발표되고는 상승폭이 뚝 떨어졌는데 뚝 떨어지는데. 97 대책 공급 대책이죠. 발표되고 반등했다는 얘기는 시장의 수요자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책 내용에 대해서. 대책 내용에 대해서. 공급 대책이 사실상 바로 입주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죠. 집을 빵 공장도 뚝딱 아니고.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번 게 대책도 135만 호 착공 물량이니까 예. 내년 2026년에 착공이 들어가도 사실 입주는 2029년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입주 못하는 거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시장 수요자들이 그걸 모를 리도 없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기다리면 뭔가 되겠다.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다. 이거 뭔가 변화가 생기겠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좀 기다려 볼까? 근데 지금 그런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공급 같습니다. 대책이 나온다고 해서 뭐 성냥갑도 아니고 바로 지울 수 없는 거 다 아는데 알면서도 왜 불안해하는 거죠? 틀림없이 바로 시행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일단 우리가 135만 호 착공이잖아요. 네. 135만 호라고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야, 이게 135만 호?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얼마나 많지? 그 숫자가 그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되는 거야?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거야? 분당 신도시가 10만 호인데 예. 분당 신도시 13개를 착공한다고 하니까 지금 3기 신도시 기존에 발표됐던 5개도 지금 7년이 걸려도 아직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이게 되는 너무 거야라는 구름 잡는 얘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맞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때도 윤석열 정부는 270만 호. 네. 물론 전국입니다. 인허가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미 지나왔던 이런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번에도 똑같이 우리가 숫자가 좀 약하잖아요. 네. 135만 호, 37만 호 이런 숫자들이 마구마구잡이로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그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면 의미 있는 숫자들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제 직관적으로 느껴야 되는데 느끼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고 사실 좀 어렵다. 그러면 저는 제가 국토부 회의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차라리 MB 정부 때처럼 반값 아파트 보금자리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확실하게 피부에 와닿게. 강남의 그린벨트 풀어서 2만 세대를 공급하는데 반값이야. 이거 뭐지? 좀 기다려봐야.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라도 드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약했다. 네. 서리풀 지구가 이번에 포함됐거든요. 서리풀. 작년에 발표됐던 강남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2만 세대. 서리풀 지구도 2만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이 49페이지 정도 되는 방대한 분량인데 그중에 이제 몇 줄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차라리 서리풀 지구가 헤드라인으로 2만 세대, 강남 2만 세대 우리 반값으로 LH 시행으로 해본다. 라고 했으면 좀 더 관심을 가졌을 텐데. 서리 풀지고 반값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시선이라도 끌었을 텐데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49페이지 보도자료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너무나 구름 잡는 얘기고 뭔가 언제 시행될지 불투명하니까 공급 대책, 내가 집을 사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다 하는 의구심이 계속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걱정을 하니까 서울시가 강남 3구, 용산구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1년 3개월 연장했는데 여기에 빠진 곳이 문제랍니다. 마포, 성동, 동작. 이게 지금 뭐 패닉 바잉 정도라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걸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패닉 바잉 정도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네요. 움직임이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강남 3구, 용산구 토지 거래가고요. 우리 안 풀어주는 건 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풀어주게 되면 집값이 급등하거든요. 이게 규제의 내성입니다. 항생제 내성하고 똑같아가지고 풀어주면 폭등하고 안 풀어줘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답답하네요. 서울시와 정부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고 이번의 관점은 강남 3구, 용산구가 연장이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동구, 마포구, 동작구, 강동구가 지정이 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서울시가 이번에 안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도저히 안 한다, 안 했다. 물론 뭐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토지거래가 구역이 상급 규제거든요. 우리 규제 지역이라고 한다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걸 먼저 한 다음에 그렇죠. 토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 토제부터 지정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을 거고요. 우리 3월, 2월, 3월에도 토제 때문에 뜨거운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아마 손대기가 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부도 97 대책에서 우리가 할게 라고 한 마당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국토부가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좀 가졌을 텐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긴 할 거야. 하긴 할 거다. 이번에 안 할 거야. 서울시에서 이번에 안 했고 조만간에 할 거야라는 심리가 작동이 되니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조치가 나오기 전에 뭔가 서둘러야 되겠다. 이런 추석 거예요? 전에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추석 전에 지금 빨리 해야 돼. 또다시 불안감이 자극이 되면서 9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9월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요. 이 지역이
움직인 게 통계에 반영이 되고 아마 다음 주 통계가 나오면 상승률이 더 커졌을 겁니다. 지금 계속 그 지역은 이제 마포, 송도 이런 데 지금 신고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걸 또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럼 또 규제가 나오게 되고 그럼 또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일부 지역들은 그래도 신고가가 나오는 이런 네. 악순환이 지금 계속 연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마포, 송동, 동작에 이제 새로운 규제 지역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미리 움직인다 수요자들이. 네,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좀 수요자들 너무 불안했다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좀 없지 않나 싶은데.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게 이제 아예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사실 불안할 것도 없잖아요. 돈이 뭐 5천만 원 1억 있는데 뭘 해도 서울에 살 수가 없는데 지금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자금력이냐면 한 10억 정도, 10억에서 한 20억 정도 네. 또는 20 몇 억 정도 가지신 분들이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자금력이 있는데 제가 만나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소득도 괜찮고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불안한 이유가 이 돈이 작년만 하더라도 강남 3구 송파구의 랜드마크 아파트를 충분히 있는 돈이었는데. 살 수 있는 돈이었고 나도 나름대로 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1년 만에 자산 격차가 나는 사지 않았는데 가격이 껑충 올라가다 보니까 이건 강남 3구는 고사하고 예. 마포, 성동도 지금 나는 못 살 것 같아라는 굉장한 두려움. 이 양극화에서 내가 뒤처질 것 같아라는 그 두려움의 표현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나. 이게 양극화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토호제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확대 지정된 게 아마 3월 말 정도인데요. 네네. 그러면 토호제가 가격 안정을 위해서 시행됐잖아요. 네. 그 지역 가격이 안정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사실 가격 안정은 되지 않고 이제 거래량을 좀 거래는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되긴 했는데 사실 가격 안정에는 큰 도움 되지 않았고요. 결과적으로 여전히 신고가 나오고 있고요. 또 거래량 또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강남 3구, 용산구는 거래량이 늘어나진 않았는데 역설적으로 마포, 성동 같은 경우는 또 반사 이익을 또 풍선 효과가 좀 생겼죠. 그러니까 토호제 그런 효과도 이렇게 확실하게 검증이 안 됐는데 또 확대 지정을 할 것 같은 이 불안감을 떨게 만드는 게 조금 그 자체가 좀 문제 아닌가. 근데 안 하기도 지금 할 수 있는 규제가 일단 대충 규제는 하고 있고요. 예. 세금 규제는 대통령께서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당분간은 네. 아마 다음 순위로 밀릴 것 같고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규제가 세금 규제가 있고 대출 규제가 있고 허가제 규제가 있는데 예. 세금 규제는 다음 순위, 대출 규제는 하고 하고 있고, 있고. 그럼 할 수 있는 게 이제 허가제 규제인데 강남 3구, 용산구는 하고 있고, 왜 마포, 성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카드가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 지정하고 아. 토지거래구역 지정하는 거 밖에는 저는 없지 않나. 이걸 좀 탈피를 해야 되는데 현재 구조상 탈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이 지자체 장에 있는데 네. 이번 공급대책에 보니까 국토부 장관에게도 주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국토부 장관도 이제 지정할 수 있겠다. 지금 서울시하고 약간 좀 엇박자가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어떤 법 개정도 좀 필요한 부분으로 법을 저는 고쳐야 알고 됩니까?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부터 지정을 하고 반응을 본 다음에 그래도 반등하게 되면 토지거래가 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 사이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야 이번에는 니들이 좀 해 서울시가 좀 해주고.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 결국에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상승률이 지금 2주 연속 반등을 했는데 반등했으니까? 이게 더 커지게 되면 이걸 마포, 성동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 마포, 성동, 강동, 동작 벨트가 뚫리게 되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된다는 의미예요. 아 거기 한강 지금 강북 쪽의 벨트. 그렇죠. 그래서 산불로 보게 되면 이 라인을 우리가 방어선을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방어선이 뚫리면 결국에는 노도강으로 가는 거는 시간 문제고요. 노도강으로 가게 되면 양극화 문제 때문에 노도강이나 경기, 인천 외곽은 사실 오를 때가 아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라는 건 바로 불안해지게 되면 언제라도 구매 욕구가 없는 사람들도 내일이라도 구매 욕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방어선은 저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저지를 하기 위해서 아마 정부도 총력 투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쪽의 지역이 어떤 대책이 나온다 하면은 먼저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이 먼저 좀 이루어져야 하겠네요. 토호제보다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추석 전에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전에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거. 우리 추석이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하거든요. 항상. 아. 항상 작년에도 그랬죠. 추석 전에 집값이 좀 과열이 됐다가 추석 지나고
2025년 올해 1월까지 한 5개월 정도 집값이 안정됐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습니다만 추석이라는 게 이제 한 1주, 2주 정도 쉬어가다 보니까 예. 여론도 좀 조성이 되고 고향 가서 뭐 형제들,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네. 이번 추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석 지나고도 상승세가 유지가 되면 사실상 올 4분기 내년까지도 상승장이 유지가 되면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 확산을 차단하려면 추석 전에 발표해서 급한 불 한번 끄고 분위기 한번 리프레시하고 네. 그다음에 한번 모니터링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추석 전에 아마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매매 시장 얘기를 했는데 전세 시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서울 지금 곧 가을 이사철이잖아요. 네. 뭐 전세 시장에 매물이 줄었다, 심지어 뭐 씨가 말랐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던데 정말 그래요 이게? 네. 지금 전세도 문제이긴 합니다. 통계를 보게 되면 뭐 전세 가격 변동률은 크지 않아요. 전세가 변동률은 크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어. 올라가지 않는데 전세 집을 구하려는 분들은 굉장한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예. 일단 전세 매물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없는 이유는 일단 입주 물량이 많이 안 나옵니다. 작년보다 올해 입주 물량이 줄어들었고요. 입주 물량이 줄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 많이 줄어듭니다.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안 나오면 신규 전세 물량들이 안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전세 매물들이라도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2020년부터 2+2 계약갱신 청구를 하잖아요. 예. 그게 되기 전까지는 2년 살고 나오는 사람들 이게 회전이 굉장히 빨랐거든요. 빨랐는데. 근데 지금 회전이 안 됩니다. 그냥 어. 기본 4년을 가게 되고요. 2년 더하기 2년. 어차피 다른 물건 구하기도 어려우니까 최근에 트렌드를 보니까 한 번 들어갔던 사람들이 2+2 당연히 하고요. 6년, 8년 계속 눌러앉아서 삽니다. 네. 그 집에 그냥 붙어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매물들이 안 나와요. 예. 근데 입주 물량도 안 나오다 보니까 새롭게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지금 애가 타는 상황이고 내년이 또 걱정이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지금 방법이 빠져 있습니다. 없네요. 정부는 또 대출 규제, 대출 규제 영향이 큰 거 아니에요? 전세 대출도 규제한다고 하죠. 627 대책에서도 뭐 퇴거자금 대출들도 어. 규제하고 있죠. 또 뭐 소유권 이전, 또 조건부 대출도 규제하고 있죠. 수많은 규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동맥경화처럼 전세 경화가 걸리지 않았나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대출 규제 여파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출 규제로 정책 대출이 줄어드니까 신혼 부부를 위한 장기 전세 주택 입주자들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이게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뭐 전세 사기도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보증금 반환을 잘 못하는 그러니까 대위 변제를 해서 허그나 공공기관들이 이제 손실이 커지게 되잖아요. 네. 조 단위로 손실이 생기다 보니까 보증 요건을 강화합니다. 우리 그냥 안 해줄래. 네. 뭐 공시가격에 150% 해주던 걸 140%, 126% 기준을 점점 강화합니다. 어떻게든 잘 안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세 가격은 떨어지면서 역전세가 발생하게 되고요. 우리 뭐 장기 전세 같은 경우도 뭐 대출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예.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서 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보증서 발급이 굉장히 좀 타이트합니다. 예. 기준을 더 강화하다 보니까 실제로 신혼부부들이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보증서 발급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도 또 신혼부부들 실수요자들이 또 피해를 보는 악순환의 연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리저리 부동산 시장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뉴욕 증시의 모든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은 물론 소형주 중심인 러셀 2000까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연준은 내년까지 3차례 더 금리 인하를 예상했죠. 인플레이션 우려는 덜 해도 되는 만큼 경제가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연준이 시장을 너무 뜨겁게 달구지 않는가 하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그래도 증시에선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